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왜 나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렇게 격하게 반응할까? 왜 좋은 관계가 단 한마디 양보 없는 말 때문에 갑자기 금이 가버릴까? 현대사회, 특히 분주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성과, 지표, 타인의 시선을 쫓는데 익숙하다. 수능에 매달리는 학생부터 KPI에 지친 직장인까지 모두가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굴레에 갇혀있다. 그리고 바로 그 굴레 속에서 우리는 쉽게 잊는다. 옛사람들이 남겨준 섬세한 처세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를 비출 수 있다는 사실을. 옛사람들의 처세술은 빠르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모든 협상에서 이기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끈다. 더 험난하고 더 적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타인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길이다. 책장을 넘기면 익숙하지만 잊혀진 개념들이 다시 다가온다. 자존심, 예, 재능의 함정, 은혜와 원한의 관계, 강함과 부드러움의 도, 사는 법의 지혜, 그리고 굴언의 울분어린 목소리. 겉으로는 오래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놀랄 것이다. 각 장은 곧장 오늘의 문제를 찌른다. 서울의 한 청년이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자존심 때문에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지는 이야기. 혹은 한 끼 식사에서 아무도 양보하지 않아 금이 가는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귀 기울일 용기라 있다면 깨닫게 될 것이다. 옛사람들도 살았고, 넘어졌고, 아팠고, 그 끝에 지혜를 남겨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7개의 장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각 장은 당신과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 조각이 된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뒤 당신은 다른 방식의 처세를 찾게 될 것이다. 더 차분하고, 더 자애롭고, 더 깊이 있는 방식으로. 자존심.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 그렇게 많이 배우더니 결국 남보다 나은 게 없네. 단 한마디였지만 가슴이 찌르는 듯 아팠다. 나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반응했다. 애써 자신을 증명하려 들고 상대방보다 우위를 차지하려는 말을 쏟아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무겁게 갈라섰다. 뒤늦게야 나는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자존심. 가장 미묘하고 가장 쉽게 건드려지며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라는 것을. 자존심. 체면의 가면. 자존심은 본래 방어 기제다. 누군가 내 자존을 건드릴 때 우리는 곧장 벽을 세워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벽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길을 막아버린다.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사람, 우리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낀다. 발전을 돕고자 하는 사람, 우리는 자신을 비난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결국 한 걸음 성장할 기회를 얻는 대신 우리는 단지 반발하는 법만 배우게 된다. 다시 말해, 자존심은 체면을 지키려는 본능이지만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다. 한국의 직장 문화, 특히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환경에서 자존심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 직원이 상사에게 작은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느낀다. 저 사람이 나를 모두 앞에서 깎아내렸다. 그리하여 단순한 지적이 은밀한 원한으로 변하고 결국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자존심이 불러오는 고독.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흔히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 일단 상처를 받는다. 격하게 반응한다.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조언하기를 꺼린다. 점점 멀어진다. 결국 모두가 나를 적대한다는 착각 속에 산다. 자존심의 가장 큰 결과는 다툼이 아니라 고독이다. 더 이상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고 곁에서 함께 인내하며 성장하게 도와줄 사람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대학생은 친구들이 실수를 지적할 때마다 강하게 반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도 그와 스터디 그룹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성적이 떨어졌다. 그것은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동료를 잃었기 때문이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의 힘. 나는 한 번 80이 넘은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다. 제자가 수업 중 실수를 지적했을 때 그는 화내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네, 내가 틀렸구나.
알려줘서 고맙네. 그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다. 진정한 힘은 틀리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계속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귀를 더 크게 쓴다. 그 어르신이 바로 그 말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자존심은 흔히 세 가지 이유로 나타난다. 1. 자기가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이 약점을 건드리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방어적으로 반응한다. 2. 지나친 비교. 스스로의 발전보다 타인과의 경쟁에 자신을 놓을 때 자존심이 쉽게 불타오른다. 3. 나와 실수를 구분하지 못함. 상대가 행동을 비판했을 뿐인데 그것을 내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덜 자존심을 부리게 된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대해 비판받는 것이 곧 내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훈. 진정한 학식인은 결코 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심의 눈이 가려지지 않고 잘못과 마주할 줄 아는 사람이다. 누군가 조언할 때 반응하기 전 5초만 멈추어 보라. 단 몇 초만으로도 자존심은 사라질 수 있다. 기억하라. 비록 거친 비판일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이 담겨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체면의 껍질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라. 듣는 사람은 반응만 하는 사람보다 언제나 더 멀리 간다. 제2장 동양의 예. 어릴 적 나는 다른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로부터 늘 이런 당부를 들었다. 인사를 똑바로 해야 한다. 무례하게 굴면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길 거야. 그때는 그저 귀찮았다. 왜 굳이 고개를 숙이고 형식적인 말을 해야 할까? 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난 뒤에야 깨달았다. 얘는 쓸데없는 형식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지켜주는 섬세한 언어라는 것을. 예. 가식이 아니라 존중의 거울. 많은 사람들이 얘를 꾸며낸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아라. 만약 한 사회에서 인사도 감사도 양보의 몸짓도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대할까? 냉담하고 거칠고 각자 도생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때 존중은 서서히 사라진다. 한국의 인사문화는 예의 살아있는 증거다. 단순히 고개를 살짝 숙이는 행동 속에 수백 년간 예를 중시해온 역사가 담겨 있다. 젊은이는 어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직원은 고객에게 인사한다.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마지막 작별은 고개 숙임으로 이루어진다. 소박하지만 장엄하다. 그것은 가식이 아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다. 얘가 오해받을 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얘를 불필요한 절차로 본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진실하게 살면 되지 굳이 인사나 형식적인 감사는 필요 없다. 그러나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예의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한 직원이 상사 방에 들어가면서 인사하지 않는다면 상사는 존중받는다고 느낄까? 한 학생이 길에서 선생님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얘는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얘는 관계가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를 지켜준다. 동양의 예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다. 1. 예는 사회의 규율이다. 사람들의 행동을 일정한 틀 안에서 지켜주고 혼란을 막는다. 예, 한국의 식사 예절.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젊은이가 식사를 시작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정 내 질서를 지키는 한 방식이다. 2. 예는 충돌을 완화하는 완충제다. 거친 진실이 곧바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예, 당신 틀렸어.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대신 이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 완급이 화합을 지킨다. 3. 얘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다.
두 사람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준다. 간단한 고개 숙임,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가 100마디 설명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다. 한번 상상해 보아라. 서울에 한 신입사원이 있다. 만약 그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연장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줄 안다면 분명 호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감으로 일만 잘하면 된다며 예를 무시한다면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다. 집단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예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상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교훈. 예는 가식의 껍데기가 아니다. 그것은 존중의 언어이며 관계를 이어주는 접착제다. 예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다. 고개 숙임, 감사 인사, 식사 예절 같은 작은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논쟁할 때는 예의의 언어를 사용하여 갈등을 줄여라. 그리고 무엇보다 예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 제3장 재능을 과신하지 말라. 젊었을 때 나는 늘 재능을 자랑하고 싶어 했다. 좋은 글을 쓰면 곧바로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 서둘러 선생님께 알리고 싶었다. 그때 내 안에서 재능은 마치 반드시 밝혀야 하는 등불 같았다. 누구든 지나가다 볼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그 빛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눈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다. 바로 그때 나는 옛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재능이 있어도 재능을 과시하지 말라. 재능, 양날의 검. 재능은 선물이지만 동시에 시험이기도 하다. 그것을 세우는 데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올려주는 다리가 된다. 그것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면 오히려 사람 사이를 막는 벽이 된다. 한국에는 엄친아라는 표현이 있다. 네 친구 엄마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너무 잘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시에 부러움과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가리킨다. 많은 재능 있는 학생들이 고립되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재능을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는 무기처럼 사용했기 때문이다. 재능이 겸손을 잃을 때 나는 한 동료를 본 적이 있다. 그는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그 재능을 팀을 돕는 데 쓰기보다는 늘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식으로 증명하려 했다. 결국 동료들은 그를 멀리했고 그의 재능은 그를 고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반대로 또 다른 동료는 못지않게 뛰어났지만 언제나 경험을 나누고 신입을 도우며 함께 성장하려 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중심이 되었다. 결국 거리를 만드는 것은 재능 자체가 아니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외면받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재능을 과신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3가지 함정. 1. 비교의 함정.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증명할수록 더 외로워진다. 2. 자기 확증의 함정. 인간의 가치를 성취와 동일시한다. 성취를 잃으면 자신이 무의미하다고 느낀다. 3. 고립의 함정. 늘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 다른 사람들이 기여할 기회를 잃는다. 재능은 장벽이 되어 협력을 막아버린다. 학교에서 한 학생이 늘 높은 점수를 받지만 친구들이 틀리면 비웃곤 한다. 결국 점심시간에 혼자 앉게 된다. 직장에서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회의 중 상사의 말을 자주 바로잡는다. 처음에는 주목받지만 나중에는 협력하기 힘든 사람으로 평가된다. 사회에서 재능 있는 예술가가 지나치게 자만심에 빠져 결국 관객을 잃는다.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겸손을 잃었기 때문이다. 교훈. 재능은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학식인은 재능을 눈부신 빛이 아니라 따뜻하고 은은한 빛으로 바꾸어 사람들이 다가오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다. 당신이 뛰어나다면 재능을 증명하기보다 나누는 데 사용하라. 성취를 이루었다면 그것을 집단을 돕는 기회로 삼고 벽을 쌓는 도구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점, 겸손은 재능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빛나게 만든다. 제4장, 은혜와 원망. 나는 한때 매우 친한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다. 그러나 이후 대화 속에서 나는 무심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너가 이겨내기 힘들었을 거야. 처음엔 그는 억지로 웃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눈빛은 불편해졌고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됐다. 바로 그때 나는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다. 은혜가 기대와 함께 얽히면 그것은 곧 원망으로 변한다. 은혜가 짐이 될 때,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돕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그 일을 계속 언급하거나 상대가 반드시 기억해 주기를 바라거나 언젠가 반드시 보답하리라 기대한다면 그 처음의 선물은 쇠사슬로 변한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빚을 진 것처럼 느낀다. 그리고 빚은 돈이든 은혜든 언제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한국에서는 기분, 체면, 감정, 문화가 강하다. 누군가가 내가 널 도왔지 않느냐? 하고 반복해서 말하면 상대는 자신이 깎아내려진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리고 결국 감사는 차츰 멀어짐으로 바뀐다. 왜 은혜는 쉽게 원망으로 변할까? 1. 숨은 기대. 우리는 돕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 2. 과거 상기. 은혜를 계속 들추는 것은 상대에게 너는 한때 약했고 내 도움이 필요했어 라고 상기시키는 것과 같다.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3. 보이지 않는 예속. 은혜가 의무로 변하면 관계는 불균형해진다. 상대는 벗어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원망이 생긴다. 직장에서 팀장이 신입 직원을 도와 적을 시켰다. 그러나 이후 늘 말한다. 내가 너한테 다 가르쳐줬으니 너는 나한테 충성해야 해. 신입은 답답함을 느끼고 결국 회사를 떠난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했다. 그러나 늘 말한다. 우리가 다 해줬으니 넌 반드시 부모 말을 들어야 해. 사랑은 압박으로 변하고 자녀는 멀어진다. 우정에서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지만 이후 계속 상기시키면 결국 그 우정은 사라진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도움. 옛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진정한 은혜는 돕고 나서 있는 것이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다시 언급하지 않으며 그것을 짐으로 만들지 않는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하지만 우리가 계속 요구하면 오히려 처음 도움의 의미를 잃게 된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라. 즉, 은혜는 쉽게 잊고 원수는 오래 기억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만약 은혜를 돌에 새긴다면 그것은 양쪽 모두를 짓누르는 짐이 된다. 교훈. 은혜와 원망은 단지 한 올의 머리카락 차이, 그것이 바로 기대다. 진정한 학식과 인격을 갖춘 사람은 묵지 않고 돕고 되새기지 않고 나눈다. 무언가를 도왔다면 그것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여겨라. 은혜를 받았다면 마음속에 기억하되 그것을 갚아야 할 짐으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라. 돕는 것은 그 사람이 은혜를 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삶을 살기 위함이다. 제5장 강과 유의 도리. 한때 나는 이렇게 믿었다. 강해야만 힘이 된다. 토론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갈등에서는 내가 옳음을 증명해야 했다. 부딪힘 속에서는 반격해야 비로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살아갈수록 알게 되었다. 너무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진다. 오히려 부드러움이야말로 오래가는 힘이다. 강. 힘이 반작용이 될 때. 강이란 정면으로 맞서 이성과 권력으로 이기려는 태도를 말한다. 모욕을 당하면 목소리를 높여 대받아친다. 비난을 들으면 즉시 자신을 증명하려 든다. 장애물을 만나면 다른 길을 찾기보다 그것을 깨뜨리려 한다. 강은 순간적으로 이길 수 있지만 대체로 관계에 금을 남긴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서열을 중시한다.
그런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강으로 자아를 드러내려 한다. 회의에서 상사에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격렬히 논쟁한다.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장기적인 협력의 기회는 사라진다. 유. 부드러움이 충돌을 녹일 때. 유는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모욕을 당했을 때 화내기보다 침묵을 택하면 상대는 스스로 분노 속에 고립된다. 비판을 받았을 때 반박하는 대신 미소 지으며 말한다. 감사합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판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굳이 부수지 않고 우회로를 찾아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 유명 교수가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비판받았다. 그러나 그는 화내지 않고 말했다. 고맙다. 다시 고려해보겠다. 순간 강당은 조용해졌다. 바로 그 유연함 덕분에 학생은 공격자에서 존경자로 바뀌었다. 강과 유의 차이. 강은 본능, 유는 지혜다. 인간은 자아를 즉시 지키고 싶어 강하게 반응하지만 유를 선택하려면 평정심과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강은 단기적으로 이기지만 유는 장기적으로 승리한다. 언쟁에서 당장은 이긴 듯 보여도 부드러움은 관계를 지켜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을 준다. 유는 원칙 없는 굴복이 아니다. 부러지지 않기 위해 휘는 것이지 꺾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다툰다.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고 아내는 침묵한다. 잠시 후 남편이 스스로 무리했음을 깨닫고 차분해진다. 이것이 바로 유가 강을 이기는 순간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도자가 언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 대응하기보다 침묵을 지킨다. 처음에는 약해 보이지만 결국 그 평정심이 신뢰를 지켜준다. 교훈. 강함은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만 부드러움은 긴 여정을 가능하게 한다. 진정한 학식인은 언제 강해야 하고 언제 유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며 대체로 유가 더 높은 힘이다. 갈등 앞에서 스스로 묻자. 내 목적은 지금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지키는 것인가? 한 번의 인내를 연습해보라. 침묵은 항상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유는 남에게 짓밟히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 파괴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이다. 제6장 삶을 아는 것. 어떤 날은 마치 기계처럼 달린다.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 전철에 몸을 싣고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밤이 되면 지쳐 쓰러지고 다음날 다시 반복. 머릿속은 늘 데드라인, 계획, 성과 지표로 가득 차 있다. 그러자 문득 멈춰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인가?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해진다. 존재하는 삶, 바퀴에 끼인 듯. 현대인은 쉽게 단순한 존재의 상태에 빠진다. 밥을 먹지만 단지 일할 힘을 얻기 위해서 맛을 즐기지 않는다. 일을 하지만 단순히 임무를 끝내기 위해서 의미를 찾지 않는다. 가족을 만나도 마음은 여전히 휴대폰과 이메일에 붙잡혀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다. 지하철에서 줄지어 앉은 사람들이 고개 숙여 휴대폰 화면만 바라본다. 눈빛은 지쳐있고 그 자리에 있지만 진정한 존재는 없다. 삶을 안다는 것,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삶을 아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성취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 삶을 아는 사람은 평범한 순간에도 온전히 존재하는 사람이다. 밥 한 끼를 먹으며 진짜 맛을 느낀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귀 기울인다. 빗속을 걸으며 불평 대신 빗방울이 피부에 닿는 감각을 느낀다. 한국에는 소확행이라는 개념이 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추운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 조용한 카페에서 책 몇 장 읽는 것. 이런 작은 행복들이 거창한 성취보다 삶에 더 큰 의미를 준다. 삶을 아는 세 가지 관점. 삶을 아는 것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여전히 일과 가족이 중심일지라도 내가 존재할 때 모든 것이 더 깊어진다. 삶을 아는 것은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기대를 짊어질 수는 없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에 매달린다면 결코 진짜로 살 수 없다. 삶을 아는 것은 균형이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나를 위한 시간을 남겨둔다. 책임을 다하면서도 영혼을 돌본다. 수능을 준비하는 한 학생은 하루 14시간을 공부하다 지쳐 청춘의 기쁨을 잃는다. 반면 또 다른 학생은 공부하면서도 하루 30분은 엄마와 산책한다.
정신이 더 안정되고 학습 효율도 높다. 한 직장인은 계속 야근하며 그것을 책임이라 여긴다. 그러나 우울증에 걸리고 나서야 깨닫는다. 사는 것은 탈진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임을. 교훈. 삶을 안다는 것은 멈출 줄 알고 지금 여기에 존재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것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가진 것을 누리며 남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볍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매일 10분은 휴대폰도 일도 내려놓고 존재만 하라. 먹을 때는 먹고 들을 때는 듣고 사랑할 때는 온전히 사랑하라. 잊지 말라. 행복은 내일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제7장 굴언의 고백. 어떤 때는 이렇게 느낀다. 나는 정직했고 공동체를 위해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외면뿐이다. 나는 진실을 말했다. 그러나 회의실은 싸늘히 침묵했다. 나는 원칙을 지켰다. 그러나 어느새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굴언은 2000년 전에 이미 그 길을 걸었다. 그는 청렴을 택했고 그 대가로 고독을 감수했다. 그는 충직했고 곧았으며 세속적 유행에 몸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거짓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그의 정직은 곧 배척의 이유가 되었다. 왜 정직은 버림받기 쉬운가? 1. 집단의 이야기 위협. 어떤 집단이든 불편한 현실을 가리기 위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만든다. 정직한 사람은 그 허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집단은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 오히려 진실을 말한 자를 배제한다. 2. 인지부조화. 진실이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 뇌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다. 사실을 바꾸는 대신 사실을 말한 사람을 왜곡한다. 3. 위계와 체면. 한국 직장에서 상사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종종 체면을 깎는 일로 여겨진다. 집단은 장기적 올바름보다 단기적 화합을 택한다. 4. 사회적 비용.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관계, 기회, 승진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침묵하는 법을 배운다. 5. 전령 효과. 메신저를 쏟아. 나쁜 소식은 미움을 사고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도 함께 미움을 받는다. 결론. 정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듣기 편한 말에는 보상하고 듣기 불편한 말에는 벌을 준다는 데 있다. 시는 방패였다. 다른 이들은 글을 써서 칭송받고자 했다. 그러나 굴언은 영혼을 지키기 위해 시를 썼다. 아무도 이해하지 않을 때 그는 글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조정에서 밀려났을 때 그는 시로 무너지지 않으려 했다. 그의 시는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찢긴 영혼의 비가였다. 그러나 바로 그 비가 속에 청렴을 지키려는 의지가 살아있었다. 한국에서도 많은 예술가들이 같은 길을 택한다. 그들은 음악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시를 짓는다.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차가운 사회 앞에서 자기 영혼의 상처를 고백하기 위해. 쓸쓸한 발라드, 도시의 고독을 담은 영화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다시 태어난 굴언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정직, 선물인가 짐인가? 정직은 언제나 칭송받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직은 양날의 검이다. 1. 직장에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쉽게 협업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2. 사회적 관계에서 아부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외면당한다. 3. 진실을 지적하는 사람은 흔히 분위기를 깨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한번 상상해보라. 한국의 한 회사에서 직원이 회의 중 상사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한다면 그는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 은근히 고립될까? 정직은 타인이 숨기고 싶은 부분을 비추기에 종종 불편함을 일으킨다. 사회는 타협을 선호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눈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정직한 사람들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준다. 굴원은 고독을 택했지만 영혼의 순수함을 지켰다. 그는 지위를 잃었지만 진실을 지켰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 반면 당시의 아첨꾼들은 누구 하나 남아있던가? 강남의 회의실. 한 젊은 직원이 부풀려진 KPI 수치를 지적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진실이 제뿐 성과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교사. 보고서를 위해 점수를 올려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공정한 기준을 지켰다. 처음에는 비난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판교의 한 프로그래머,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보안 결함을 덮으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초반에는 프로젝트를 방해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그의 고집이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다. 정직은 순진함이 아니다. 행동 원칙. 1. 증거와 대안을 함께 제시하라. 단순히 아니요라고 하지 말고 비안, 대체 방안을 가져와라. 2. 공격하지 않는 언어를 써라. 당신은 틀렸다. 대신 이 방법을 유지하면 위험이 있을까 걱정된다 라고 말하라. 3.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라. 먼저 개인적으로 비판하고 그 후에 공적으로 제안해 체면을 지켜줘라. 4. 동맹을 찾아라. 혼자 있으면 고립되기 쉽지만 몇 명의 목소리가 모이면 힘이 된다. 5. 경계를 설정하라. 타협 가능한 부분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라. 교훈. 정직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직은 영혼의 평안을 지켜준다. 진정한 학식 있는 사람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독을 감수하면서도 정직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리라 기대하지 마라. 정직을 내면의 나침반처럼 붙잡아라. 오늘 고독하다 느낀다면 기억하라. 때로는 그 고독이야말로 당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다.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자존심, 예, 답, 재능, 은혜와 원한, 강함과 부드러움, 삶을 아는 지혜 그리고 굴원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옛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인간관계는 승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삶은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학식은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 거짓에 편승해 쉽게 살 것인가? 아니면 정직을 붙잡아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인가?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정직이 여전히 걸을 만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댓글 1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가치를 주었다면 댓글 2번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며 현재를 더 깊이 살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